항우가 임명한 많은 왕들이 예상외로 다 유방 쪽으로 갑니다. 항우를 도와봤자 더 생기는 것이 없다. 유방이 한마디로 거짓말을 잘했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땅을 안 나눠주든지 심지어 숙청해서 죽입니다. 성격이 병적으로 나쁘신 분들은 어느 순간 도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또라이가 아닌데 또라이인 척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되게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사실은 제가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는,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게 오히려 쉬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게임 이론 그리고 법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한순구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저술한 거에 유방과 한우라고 여러분이 익숙하실 텐데 초안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항우가 진나라를 물리치고 연합군들과 함께 통일을 했는데, 당시 진나라인테 정복된 6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연나라, 조나라, 제나라, 한나라, 초나라 이렇게 있었는데, 이 6개 나라 군대가 연합을 해서 우리가 진나라로부터 독립하려면 각각 싸워서는 승산이 없으니 연합군을 만들어 싸우고, 그 사령관은 초나라 의 항우가 아주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사령관을 해라 라고 해서 항우의 지도하에 진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고 나서 원래 약속은 조나라는 조나라 사람에게, 제나라는 제나라 사람에게, 연나라는 연나라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각국이 독립을 위해 싸운 거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고 싸운 것이고, 항우는 약속대로 각 나라에 이 사람들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연나라 사람이 연나라 왕이 되고 제나라 사람이 제나라 왕이 되고, 항우는 그런 나라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땅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예전에 항우의 부하였죠. 유방이라는 사람 이 자기는 더 큰 욕심을 가지고 더 큰 땅을 얻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유방이 반란을 일으킨 곳이 한나라이기 때문에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싸운 것이 초안지의 줄거리고요. 결국은 초나라 항우가 훨씬 셌는데도 한나라 유방이 이겨서 초나라 항우는 4년 후에 죽고, 참고로 한나라 유방은 나중에 삼국지 유비의 먼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씨 가문을 황제의 가문으로 만든 사람이 유방인데요. 이 유방 과 항우가 싸울 때 항우가 임명한 많은 왕들이 항우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다 유방 쪽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윗사람이 배신했다기보다는 아랫사람이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항우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다 땅을 나눠줬는데 이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나의 적인 유방 편이 돼서 나는 이 배신자들 때문에 죽는다라고 한 것이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초나라 사람이 다 자기 편이야 되는데 심지어 초나라 사람마저 유방 쪽에 가서 자기를 애워쓰고 초나라 노래를 부르면서 공격을 해오니까 항우가 이런 배신자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죽어간 거죠. 근데 이제 항우가 잘못 생각한 것은, 이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다. 내가 유방과 싸울 때 내가 왕으로 임명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은 과거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지금 항우가 나를 또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유방이랑 싸울 때 너를 도와주면 항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항우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너를 땅을 주고 너희 나라를 독립시켜 줬는데 나에게 뭘 또 원하느냐, 난 더 이상 줄 게 없고 너한테 받을 것만 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항우의 말이 옳기는 하지만 항우를 도와봤자 더 생기는 것이 없다 라는 거 생각한 반면에, 그때 유방이 그 사람들을 접촉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없지만 항우를 배신하고 내 편을 들면 너의 땅을 더 크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해서 항우 쪽의 장수들이 다 유방 쪽으로 온 것이 초안지에서 상당히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힘들 때 도와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을 잘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고마워서도 따르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저 한순구 교수가 나를 이렇게 도와줄 힘이 있구나, 앞으로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한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과장 승진할 때 도움을 받았는데 부장 승진할 때 저분이 또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른다 라는 예상에서 기대를 갖고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심리를 오해하지 않고 잘 파악하는 것이 조직 생활이나 경제 생활을 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이 게임 이론적인 결론입니다.
유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말을 잘했죠. 유방은 참고로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차지한 다음에 항우는 땅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다 지켰는데 유방은 지키지 않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땅을 안 나눠주든지 심지어 숙청해서 죽입니다. 결국 땅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유씨성을 가진 유방의 친척들만 땅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땅을 갖지 못하고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게 아주 유방이 인격적으로 못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역사에서 평가는 받지만 그 앞에 항우는 4년 만에 죽음을 당하고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 유방은 그 다음에 수백 년간 심지어 삼국지의 유비에 이를 때까지 중국에서 권력을 차지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나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이 마냥 착하고 약속을 다 지키면서 권력을 지킨다는 거는 그런 사람이 역사상에 뭐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되게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전략을 공부하면서 그러면 너는 전략대로 친구들한테 거짓말하고 약속한 거 다 저버리고 이럴 거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승진하고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그 생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냥 항우처럼 살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 대신 제가 깨닫고 있는 거는 그래 나는 이렇게 착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큰 출세라든지 큰 돈을 번다든지 이제 이럴 욕심은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인간의 선택인데 여러분이 정말 권력을 잡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좀 인간적으로 모질다, 친구들이 너 사람이 변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결심을 가지지 않으면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욕을 먹고 나쁜 소리를 듣는 거는 또 당연히 감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학문인데 어느 것을 포기하고 어느 것을 얻을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고요. 다만 난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성공을 못할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제가 꽤 많이 봤는데 왜 못할까가 아니라 착하게 살아서 못한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게 오히려 쉬운 겁니다. 왜?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요. 배신당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이도 50대 후반이고 지금 어디 연대 아니고 다른 데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이 나이. 그래서 만약에 연대에서 제가 좀 푸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이 연세대가 나를 배신한 거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정당한 어떤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내가 미리 대비해서 젊은 시절에 다른 직장으로 옮겼든지 나의 생산성을 올렸든지 라고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한번 권해보는 거는 지금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러면 내가 서운한 대우를 받으면 당장 나는 어디로 갈 텐데 계속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줄 거냐. 대우를 안 해주면 나는 간다라고 갈 수 있어야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속으로 아무리 공자님, 맹자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봐야 경제사회는 냉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근데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사실은 좀 푸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그게 푸대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갈데없는 내가 이 조직에 계속 있다는 것만도 고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는 훈련을 좀 쌓았으면 하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레이 달리오라고 월스트리트에서 아주 크게 성공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어떤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운 시선을 보고 자기 능력이 50인데도 60, 70, 80, 100이라고 인간은 생각하고 남의 능력은 100인데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의 기분이 일시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착각 때문에 투자에서 많이 실패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사람을 승진시킬 거냐 말 거냐 할 때 전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과. 그래서 거기서 이 김 부장은 상무를 승진시킬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회의에서 위에 사장, 부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 직원에게 다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착각을 갖지 않고 잘하는 사람은 이래서 잘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뭐가 부족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에게 그 냉정한 평가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물론 그러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다른 직장이나 다른 일을 갖고 있다가 그걸 막 미리미리 선전할 필요는 없고 그 어떤 딱 고비에서 그걸 제시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평소에 막 서운하다 뭐하다 이런 티를 내는 것보다는 그런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다가 가장 좋은 거는 그걸 안 쓰면 좋겠지만 그거를 꼭 필요한 때에 한번 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비장의 무기도 상대방이 알면 상대방이 다 준비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좋다. 그러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인간미가 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냉철한 계산과 경쟁의 사회에서는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준비나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질도 여러 형태고 갈등도 여러 형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의 해법을 들릴 수는 없지만 성격이 좋으신 분, 아주 병적으로 나쁘신 분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그게 뭐 성격이 병적으로 나쁘신 분들은 너무 심하다, 나에게만 심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고 그러면 그분은 어느 순간 도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분을 또라이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과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또라이 성격을 진짜로 가지신 분은 어느 순간 도태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또라이가 아닌데 또라이인 척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되게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부하 직원이지만 요즘 부하 직원도 상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럼 상사도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저도 교수지만 학생들이 저에게 불만을 품고 뭘 하면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이런 것이 들고 어쩌면 저도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내가 밑에서 함부로 대하던 사람도 약간 나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분명히 조심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고 착하게 보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그렇지 않더라도 위에 사람이 내가 가치가 높은데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한다 그러면 자신의 가치를 우리가 시그널링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실은 이런 재주가 있고 당신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거는 그냥 인간관계 자체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특히 직장과 같이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이 회사에 내가 왜 귀중한 존재인가를 회사가 인식하고 상관이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 부르는 데 많다, 나 떠날 수 있다라는 거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회사를 위해서 많이 일한다라는 것을 위에 분이나 회사가 알도록 그거를 옛날처럼 나의 능력을 딴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고 겸손하게 살자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걸 은연중에 시그널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필요하지만 당신도 나를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 사람이 인식하면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그런 노력이 또 하나는 좀 장시간 돼야 됩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정성을 들였는데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람이 어떤 것을 인식할 때 1년이 2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최소한 맥시멈 한 5년 이상 노력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성과가 나타납니다. 고용관계 말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관계가 가족관계인 것 같은데요. 가족관계에서도 그냥 우리는 가족이니까 친하다라기보다는 가족과의 자기의 가치를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집안에서 돈도 못 벌고 거동도 못해서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런 날이 저에게도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과도하게 많이 들어둔 게 연금입니다. 종신연금을 제가 많이 들어서 제가 살아서 숨만 쉬고 있으면 매달 수백만 원이 들어오도록 지금 제가 연금을 들어놨거든요. 가족들이 물론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늙어도 도와주겠지만 또 그러다가 지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한 달 더 살면 연금이 더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또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또 아버지를 잘 대해줄 유인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버지가 연금은 안 나오고 돈만 잔뜩 갖고 있으면 약간 아버지를 위하면서도 아버지 더
돌아가시면 저 유산을 내가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유산은 별로 없고 연금을 받으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좀 경제학자다운 좀 비윤리적인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했듯이 약간 연극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생들이나 조교나 또는 자녀에게 화난 척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그냥 좋게 얘기해서 내 의사가 전달이 안 되고 교육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 화가 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성적으로 왜 화를 내느냐? 내 학생과 내 자녀가 잘 되도록, 내 부하가 잘 되도록 이끌기 위해서 화를 내고, 그래서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 화를 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하면 이게 과도하거나 반대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지 말고 내가 요 타이밍에 화를 한번 내줘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계획적으로 화를 내서 어떻게 보면 조직 분위기를 잘 다스리든지 긴장감을 주든지 자녀에게 공부를 더 하도록 권할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그럼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애인 사이든 가족 사이든 직장에서 사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얘기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고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하고 천대받고 존경받고 다 상관없이 우리는 끝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 보면 내가 수십 년 동안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일장춘몽이라는 생각도 들고 게임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죠. 어떤 분은 그래 10만 년 후가 되면 이런 일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는 걸로 자기 위안을 삼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고 마음을 졸이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나중에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죽는 마당에 그게 중요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공부할 수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배움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이런 일을 내가 한번 분석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약간 이 일이 막 나를 괴롭히는 일이긴 하지만 거기서 약간 내가 이거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찰해 보면 막장 드라마를 보듯이 거기서 또 배울 것이 있고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자기를 객관화 시켜갖고 이걸 분석해 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내가 며칠 전에 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그래도 그 사람이 너무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한 번씩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그 상황에 더 잘 대처하거나 최소한 마음은 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이론뿐만 아니라 경제학은 사실 딱 두 가지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그걸 경제학자들이 약간 믿는 거죠. 첫 번째는 인간이 이기적이다. 두 번째는 인간이 똑똑하다. 그러면 이기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근데 이기적이라고 하면 서로 막 해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회사를 만들어서 같이 열심히 일하고 전쟁 때 전우를 위해서 죽을까라고 생각하면 협력을 하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크다라고 하면 인간은 그냥 착한 마음에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살려고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협력이 그냥 착한 사람 협력보다 이기적인 사람 협력이 훨씬 무서워요. 그런 것처럼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죽일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기 때문에 더 굳건한 동맹을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다시 진화론 쪽으로 가면 예전에 원시인들 중에 정말 착한 아빠 엄마랑 약간 이기적인 아빠 엄마가 살고 있다 그러면 누구 자식이 잘 됐을까 생각해 보면 이기적인 쪽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집 착한 엄마 아빠는 옆집 아이까지 자기 자식이랑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돌봐주는데 이 집은 옆에 착한 엄마 아빠가 주는 거 다 받아 먹으면서 자기 음식이 생기면 옆집에 안 주고 자기 자식만 먹일 거거든요. 그러면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살아남고 이타적인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인간이 살아남았다고 하면 진화론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맞을 정도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요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것도 수준이 있는데 과연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을 바둑에서 이긴 걸 보면 인간이 아주 똑똑하진 않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정말 알파고만큼 똑똑한 인간을 가정하고 모델을 만듭니다. 중요한 이유가 똑똑하다는 거는 저희가 수학적으로 모델 만들기가 쉬운데 똑똑하지 않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똑똑하지 않으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예측을 하려는 건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인간은 그래도 아주 똑똑하지는 않다라고 해서 행동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생겨서 인간이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어떻게 비합리적인가를 연구하는 분야가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